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오전, 그러니까 잠시 후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탄핵 심판 때처럼 최후 진술서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무려 1년 넘게 계속되어 온 국정농단 사태의 그 첫 단계,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마무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무리의 출발, 바로 개헌이 아닌가 싶은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에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동시투표를 위한 약속 정치 연대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 일부에서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이 이 김영철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현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극단 대표의 유명 연기자, 화백, 인간문화재까지 요새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돼 있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숨어있던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많은 가해자들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3부에서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환노위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 그동안 계속 쟁점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미뤄오다가 오늘 새벽에 그 전격적으로 좀 통과가 됐네요. 오늘 새벽 그 고용노동소위원회와 그 전체위원회를 그 잇따라 열고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죠. 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그 68시간에서 그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주 7일을 모두 그 근로일로 명문화해서 별도의 그 휴일 근로 16시간을 좀 시킬 수 없게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기업들의 그 충격을 그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업 규모별로 이 적용 시기를 그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 그 기업은 오는 그 7월 1일부터 이제 그 주당 근로시간 그 52시간이 바로 그 적용이 되고요. 예. 50인에서 그 299인 기업과 5인에서 그 79인 기업은 각각 그 2020년 1월 49인 기업이죠. 5인에서. 그렇죠. 네. 네. 5인에서 49인 기업은 2020년 이제 1월 1일, 이제 50인에서 그 299인 예. 기업이고요. 5인에서 그 49인 기업은 그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이 법을 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 이 30인 미만의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이런 그 예외를 좀 인정하기로 했다고 하죠. 52시간이면은 8호 40. 그러니까 이게 5일보다는 사실 좀 더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네요. 네네. 그 이제 그 주당 5일 근무를 해서요. 예. 8시간씩 40시간인데 거기에 이제 그 52시간이면은 그 12시간만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이 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 근로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로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8시간씩 이틀 16시간을 이제 더 시켜서 68시간까지 최대 이제 그 일을 시킬 수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 그 휴일 근무수당 이 중복 할증 문제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은 휴일 수당에다가 뭐 이제 시간의 수당 그렇죠. 포함을 해서
150%를 줄 거냐, 200%를 줘야 되느냐. 이제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현행 수준을 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 산업계는 그 고용노동부의 그 행정 해석에 따라서 8시간 이하의 그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그 150%, 그리고 8시간 이상의 그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그 200%의 이제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같은 행정 해석을 그대로 법에 좀 명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휴일 연장 수당은 그 200%를 그 지급해야 된다는 그 법원의 그 판례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소위는 또 그 주당 근로시간 그 제한 규정에서 그 제외하는 그 특례 업종을 기존의 그 26개 업종에서 그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이 5개 업종에는 그 육상 운송업, 그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이 기타 운송 서비스업, 그리고 그 보건업만 이제 그 특례 업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존치된 5개 업종의 그 특례 업종에 대해서는 그 연속 휴게 시간을 최소 그 11시간 그 보장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그 이제 공무원과 이 공공기관 그 직원들에게만 그 적용되어 왔던 법정 공휴일의 그 유급 휴무 제도도 그 민간에까지 그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같은 절충은 5년 동안 끌어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네, 휴일 수당 그 중복 할증 적용을 그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를 좀 양보를 하고, 그 대신에 그 법정 공휴일 그 유급 휴무 제도를 그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것, 또 특례 업종을 당초 10개는 존치해야 된다, 이런 그 야당의 입장에서 이를 그 5개 존치로 이제 조정해낸 것, 이렇게 이제 절충을 이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민주노총은 어제 이 환경노동위원회 그 기정안 처리 직후에 그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입니다. 처리 직후에 회의장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근로기준법 개혁에 좀 반대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영철이요. 어제 하루 종일 워커힐에 그냥 그 몇 층, 7층인가요? 네. 여기 있으면서 그 남쪽 외교안보 라인, 우리 측의 그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은 그냥 쭉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회담장이자 숙소이자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남북 판문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좀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제 그 공식 방남한 그 북한 고위급 인사가 그 공개 일정 없이 그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이 남북 당국 간의 그 밀도 있는 협의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천안함 그 피격 책임자 논란을 의식한 대목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어제 일정 가운데 그 유일하게 공개된 것이 그 정의용 그 청와대 그 안보실장과의 그 오찬 회동이었습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그 오후에 이제 이 같은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이것도 워커힐에서 먹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양쪽은 그 한반도 주변 정세와 특히 그 미중일로 이 사국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들 그 4개국의 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그 남북이 그 뜻을 모았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김영철 부위원장은 거듭 그 미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여러 차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그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도 역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적절한 조건 하에서만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게 이렇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말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EU와 우리 측의 그 제재 대상의 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영철, 더군다나 소니사 해커의 또 배우로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특사로 보낼 것이 아니고 리용호 외무성 네.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좀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면 지난번에 그 일방적으로 대화를 취소하면은 안 되지 않았나. 예?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참 이 사람네들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좀 그걸 모르겠어요. 네, 뭐 미북 간의 상당한 북미 간의 또 이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뭐 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류엔둥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의 그 특별 대표 그 자격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 류엔둥 국무원 부총리의 사실은 이 존재감 상당히 좀 미약했죠. 그래서 예. 이 중국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영향력 행사가 좀 약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이 대화 분위기가 그 북미 대화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중국이 협력해 줄 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최근 그 북한이 북미 대화에 그 적극적으로 그 나설 의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대화의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미국은 대화의 그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류현동 뭐 중국 부총리도 여기에 그 적극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고 어떻든 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국과 한국이 좀 함께 좀 잘 설득해 나가자. 이렇게 좀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그 김영철 박람 규탄 집회를 가졌는데 이게 이 나흘 연속이죠, 벌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철진한 그 수구 냉전 논리라면서 그 국회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 집회 이 용어와 그 표현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이제 거칠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그 3시 그 청계광장 집회에서 그 홍준표 대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뒤통수를 치는 그 국군 그 뒤통수권자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와대 추사파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뭐 여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철진한 그 수구냉전의 그 논리에서 그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보단 이 자유한국당의 그 행태에 그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주석히 그 국회에 복귀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이 박범계 민주당 그 수석대변인의 그 논평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김민석 원장이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한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동시투표를 위한 약속 정치연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예 건강하시죠? 예, 네네. 예. 자, 근데 말이에요. 네.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연대를 하자. 이런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동시 투표하기 위한 연대를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야당하고 연대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연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연대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뭐 연대가 이제 이렇게 표현상의 그런 건데 네. 실은 뭐 연대라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는요. 네. 약속 정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여야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지금은 대통령과 다 야당 대표들이 돼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국회의장인 정세균 대표가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 전체의 대국민 약속이고 또 국민들이 여론조사하면 지금도 대다수가 뭐 어차피 할 거면 돈을 뭐 1,000원씩 더 드리냐 지금 하지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이것은 국민과 정치권 전체의 약속인데 예. 연대를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고기만 갑자기 이제 그때 안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약속을 지켜라 하는 뜻에서 사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우리는 그대로 6월에 하겠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셔서 예. 저게 진짜 바른 정치나 새 정치를 하시려면은 저렇게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결국은 이제 수구 연합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달리 해보시는 것이라면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지켜라. 자유한국당만 빠져나간 거죠 지금 현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이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빠져 있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단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탄핵도 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국민의 뜻을 어길 수 있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숫자로만 따지면 지금 생각해보면 탄핵이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교적 정상적인 판단을 또는 국민의 뜻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까지 결국 손을 들어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국회에서. 예. 지금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그 개헌안 발의는 됩니다,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이 발의했을 때도 통과가 되죠, 발의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3분의 2는 거기에 자유한국당에서 한 20-30명만 더 참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 대표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야 이렇게 다 하자고 하는데 반대하고 끝까지 반대하면 자유한국당만 침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서 꼭 국민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20명, 30명이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아주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게 20-30명이 이탈이 없으면 자유한국당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결국은 네. 약속을 혼자 깨고 또 국민들의 뜻과 엇가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이제 본인들의 지방선거나 이런데 개헌을 하면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걱정을 해서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걸 만약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예. 그런 게 이유라면 결국은 이제 그 당이 잘 되자고 반대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20-30명은 반대는 하는 거지만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그대로 하면 결국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엇갈 것인지. 예. 예.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 김민석 원장님께서는 이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겠네요. 그 높고 낮고의 문제 이전에 뭐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근데 대국민 약속을 쉽게 깨는 것이 문제인 거지 지키는 게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죠. 우리가 지금 헌법이라는 게 결국은 대국민 약속의 결정판 아닙니까? 근데 언제 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첫째부터 어기면서 무슨 대국민 약속의 결정판이 헌법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키고 그 안에서 내용을 합의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도 안 해보고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면 그러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민들이 찬성해도 다 안 되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 세미나도 뭐 제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예. 국회에서 지금 뭐 국회 안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왔고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에서 이미 1년 이상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국회에서. 때문에 지금은 6월 지방선거를 하냐 마냐가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침 바른미래당도 이렇게 6월에 그냥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약속을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분들부터 우선 각 당의 연구원이 있으니까 연구원들은 그간에 정당과 상관없이 함께 세미나를 각각 또는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아직 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 또 사실은 이거 당 차원에서 제안할 문제도 아닙니다. 연구원끼리 얘기하면 충분한 거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은 사실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 논의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 뭐냐면 합의를 하는 것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 권력구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권력구조 문제도 이미 국민 여론에 이렇게 해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견 분포가 그대로 대충 나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제 다음에 내각제 그리고 더 나눠보면 4년 중임제, 현행, 그다음에 혼합, 그다음에 순수 내각제 순서가 대략 국민 의견은 어떤 언론사 여론조사를 해도 나와 있고 국회의원들 의견 분포를 확인해봐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의견이 조금 다르면 조정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 아니면 합의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것이죠. 뭐 과거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4.4.5 개헌도 했는데 그건 나쁜 개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거 하자는 것만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제, 내각제, 국민 여론 거 맞는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내각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각제 하는 국가들도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정치 쪽에 관심을 안 두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가 어떠한 것인지 이원 집정부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것은 국민을 조금 너무 경시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의 정치 경험이 있고 이미 헌법에 대한 논란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론조사를 할 때 이미 구별해서 답변하실 만큼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건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자유한국당 말대로 그거를 처음에는 하지 말자 그랬다가 연내하자 그랬다가 조금 민망하니까 10월달에 하자고 그랬는데 3, 4개월 차이로 갑자기 얼마나 무슨 홍보를 더 하겠어요. 그럼 지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냥 10월에 하자는 얘기는 저 결혼 깨려고 그냥 갑자기 결혼 날짜 바꾸는 핑계지요. 네. 예.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그럼 왜 대통령제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순수 대통령제보다는 한때는 이원 집정제 내지는 어떤 분권형 대통령제가 괜찮지 않은가.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독일은 내각제죠. 예. 조금 다르죠. 거기는 칸슬러 프린시프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통령도 존재하고. 대통령 존재하지만은 대통령은 헌법상에 있어서 총리가 비상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총리를 해임하고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때까지는 그 권한밖에 없어요. 거기는.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거긴 내각제죠. 존재할 때는 그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각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나라마다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국민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첫째는 국회도 직접 뽑지만 대통령도 직접 뽑겠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고 또 남북 분단 하에서 내각제가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학계의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좋다라는 판단이 있고 그런 것이 국민의 판단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민주당 완전히 당론이 정해진 거죠, 지금?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져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의견들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헌법 전문 권력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대충 다 당론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런 거고 동시에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 당이 공동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시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국민 약속대로 이번에 하자라는 것을 갖고 진지하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절충하면은 그것이 꼭 불가능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뭐 미리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선 해가면서 충분히 절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정부 개헌안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에서 합의가 정 안 되면 정부로서는 정부 개헌안을 준비 안 하면 또 그것도 공약의 파기고 또 직무유기 아닙니까? 준비는 시작을 이미 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안도 나올 수 있고 여당안도 나올 수 있고 자유한국당도 근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거. 무슨 뭐 당론으로 하든 뭐를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 요새 야당들이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 바른미래당 요사이 새롭게 창당이 돼서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현주 의원님은 통합의 1등 공신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지도부에는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중재파라든가 이제 호남 지역 의원님들의 합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통합에 어떻게 보면 앞장섰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안철수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저도 이렇게 뒤로 좀 물러서기를 했습니다. 겸사겸사 그런 김에 또 지역구, 좀 살피고 재충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역할이 좀 필요할 때 다시 또 나서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은 당 지도부 경선이라든지 원내대표 경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나서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좀 남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음에 또 있을 얘기니까요. 우선은 그분들 합류를 위해서 좀 일단 공간을 좀 터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통합하면서 어쨌든 지도부의 자리라는 것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당이 한 당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또 좀 오랫동안 통합하느라고 이렇게 좀 소진됐던 소진됐던 상황에서 조금 재충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안철수 대표 전 대표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요새 좀 조용해요. 요새 어떻게 지금 출마 준비하는 거예요? 뭐 중이신데 그런데 이제 조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워낙에 또 빨리 이렇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또 당내에서 보니까 이렇게 선대위 체제에 전환이 빨리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예비후보 등록도 있고 또 신당의 어떤 홍보가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안철수, 유승민 두 체제의 어떤 상징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일정하게 선거에서 출마를 하시던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던 빨리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울시장 같은데 안철수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통합신당의 어떤 구심점 내지는 이제 아무래도 유승민 대표가 계시지만, 안철수, 유승민 두 분으로 상징되는 그런 거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광역단체장에서 저희가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도권에서 이제 통합신당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 달라는 목소리 굉장히 큰데, 근데 이분께서도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 또는 이런 게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좀 모멘텀이 필요한데 당을 위해서 좀 본인을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 물론 지금까지 많이 보이셨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락을 떠나서, 이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참 중요하신 말씀이세요. 당락을 떠나서. 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더 막 좀 존재감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서시면 당선될 조심스럽지만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네, 당대는 아직까지는 신생정당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뵈면, 한국당을 찍기는 그렇고, 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또 비판적인 목소리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낼 만한
어떤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나서시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스탠스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런 문제에 가장 극명하게 갈려 있는 게 이 김영철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 김영철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영철한테는 비핵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하고, 미국 측한테는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김영철 박람회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자 연통도 포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자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남북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냥 박람을 또 우리가 초대를 해서 이렇게 개빈 대우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통령이 나서서 만날 수밖에 없는,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 자체가 이미 북핵으로 남북 간의 전력균형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핵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고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심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북미 대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신 것 같은데 북한이 여기서 이제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한 것은 일정한 진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비핵화를 전제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시간 벌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어서 어떤 이 압박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대북 제재 구멍을 우리가 뚫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빨리 이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북한이 시간을 벌고 또 이 대북 제재 구멍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번 뚫어보려는 그런 속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색을 좀 북미 간에 물밑에서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당장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북미 간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군요. 이제 탐색 단계에, 낮은 단계 대화는 물밑에서 항상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단계 이상의 어떤, 좀 더 고위급에서의 대화, 그래서 일정한 진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아마 미국이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폐막식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일종의 해상 봉쇄에 맞먹을 만한 그런 또 제재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대화 용의가 있다라는 정도로 의미 있는 대화가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강력한 또 다른 스텝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모두 괴로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북핵의 어떤 완성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몇 달밖에 지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무력 충돌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북핵을 인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 되는데 예. 그 안에 지금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그 몇 달 사이에 이것을 폐기까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화를 하느라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시간을 끌어서 굉장히 곤란하고요.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겠다 또는 이 대화를 통해서 폐기의 수순으로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물밑 대화에서든 어디서든 확인이 되어야 미국이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또 북한이 그전처럼 이렇게 전혀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북한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대화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개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그 제재가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압박해서 더 나갈 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한은 핵이 자기의 생명줄인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대화보다는 그 생명줄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줄을 잇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연주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